당신의 꿈은 우연이 아니다. 육장 개도 꿈을 꿀까? 뭘 하늘 보내겠다. 다음 중에서 꿈을 꾸는 것은 어른, 아기, 개, 혼수 상태에 빠진 사람, 지책. 이제 당신의 답을 얼마나 확신하는지 스스로 평가해보라. 어른은 꿈을 꾸고 책은 꿈을 꾸지 않는다는 것을 확신할 것이다. 동물도 꿈을 꿀까? 개를 기르는 사람에게 개가 꿈을 꾸는지 물으면 분명히 꿈을 꾼다고 대답할 확률이 높다 하지만은 개가 꿈을 꾸는지 어떻게 아느냐고 묻는다면 뭐라고 답할까? 개가 잠에서 낮에 집간을 낑낑거리고 달리는 것처럼 눈치채겠지만 우리는 개가 꿈을 꾸는지 보다 훨씬 까다로운 문제에 빠져버렸다. 인간 외의 다른 동물에게도 의식이 있는지에 대한 문제다. 바합은 인간에게 의식이 있다는 과학적인 증명은 없다고 말하며 종종 학생들을 놀라게 한다. 사실이다. 철학자 데이비드 차머스는 우리는 의식적인 경험을 아주 잘 안다고 여기지만 실은 보다 더 설명하기 어려운 것도 없다고 지적한다. 의식은 주관적이고 내면적인 자아 감각이다. 우리는 우리 마음으로 사물을 경험하고 감정을 느낀다. 데카르트의 말을 빌려서 말하자면 우리는 생각한다. 고로 의식한다. 의식에 관한 과학적인 연구는 모두 인간은 의식이라는 가정에서 출발한다. 그런 후에야 우리는 의식적인 상태에 대해서 질문을 할 수가 있다. 손에 들고 있는 책은 의식이 없다고 여기는 것도 마찬가지다. 자신에게 책이 된다면 어떤 기분이 들지 물으면 아마 아무것도 느끼지 않는다고 말할 것이다. 상당히 좋은 질문이다. 네이글은 1974년 처음으로 이런 질문을 했다. 대상이 책이 아니라 박쥐인 것만 달랐다. 사실 네이글은 박쥐가 된다는 것이 어떤 느낌일지는 관심이 없었다. 네이글이 궁금했던 더 단순하고 중요한 점은 박쥐가 된다는 느낌을 주는 무언가가 존재하는지였다. 지금까지는 아무리 증거가 많아도 사실 의식이 있는 것처럼 행동한다고 말할 수가 있다. 피도가 강아지 피도 20년 안에 피도와 똑같이 행동하는 피도 로봇을 어떤 최첨단 기술 회사가 판매할지도 모른다. 움직임이 약간 덜그럭거리고 진짜 피도처럼 침을 흘리거나 큰 일을 보지 못할 수도 있지만은 목줄을 잡으면 펄쩍펄쩍 뛰고 침대에서 떨어진 베개를 집어들면 부끄러운 줄 듯이 고개를 떨굴 수도 있다. 사실 피도는 정말 당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일 것이다. 아기도 꿈을 꿀까? 우리는 꿈꾸는 아기를 지켜보는 것을 좋아한다. 아기는 REM 수면 동안에 웃고 다리를 갑자기 움직이고 등등의 꿈을 꾸지 않는 사람들. 어른의 꿈은 어떨까? 어른은 모두 꿈을 꿀까? 개나 아기에 비하면 이 질문은 쉬운 편이다. 우리는 모두 꿈을 꾸지 않나? 아마도 그럴 것 같아. 성인은 대부분 꿈을 꾼다고 한다. 질문을 더 밀어붙여보자. 혼수 상태에 있는 사람도 꿈을 꿀까? 혼수 상태에 빠진 사람의 꿈에 대한 질문은 앞서 살펴본 요하의 꿈에 대한 질문과 유사하다. 꿈꾸는 듯한 상태를 보여주는데 지금쯤은 아마도 당신은 과학자들이 꿈꾸고 있는 사람을 깨워서 지금 꿈을 꾸고 있는지 물어보지 않고도 이들이 꿈을 꾸는지 알 수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다. 꿈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인 의식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행동에 근거해서 꿈을 꾸고 있다고 추론하기도 어렵다. 바보 안에 데이비드는 가끔 잠에서 웃을 때가 있는데 깨우면은 항상 꿈을 꾸었다고 대답을 한다. 7장에서 우리는 왜 꿈을 꿀까? 자, 꿈에 대해서 너는 어떻게 해서 꿈을 만들까? 꿈에 대해서 깨어있을 때나 꿈에서 어떤 사물을 상상할 때 발생하는 뇌활동 패턴이 현실에서 그 사물을 볼 때 생성되는 뇌활동 패턴과 비슷하다는 사실이 증명이 되었다. 자, 30년 전에 앨런 홉스는 꿈꾸는 뇌에서
내가 개별 꿈의 특정 내용을 어떻게 구성하는지 하려는 얘기는 노력은 헛수고라고 말했다. 8년 후에 벨기에르 피에르 마케 연구진이 최초로 렘수면과 꿈의 몇몇 기능적인 자기공명 내 영상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들이 발견한 폭넓은 내영역 활성 패턴으로 홉슨이 제시한 꿈의 여러 형식적인 속성을 설명할 수가 있다. 꿈의 기능은 무언가? 꿈의 기능은 깨어났을 때 꿈을 기억하는지와는 관계가 없다. 중요한 것은 해석이나 개인적인 성장, 영감 또는 단순한 재미를 위해서 기억나는 꿈을 활용하려고 선택하는 꿈의 용도와 꿈의 생물학적인 또 적극적인 기능을 구별해야 한다는 점이다. 렘수면과 꿈. 렘수면. 상반되는 증거들이 많지만 많은 사람이 렘수면과 꿈꾸는 잠이라는 용어를 혼용하고 비렘수면을 꿈 없는 잠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러면서 이 연구는 렘수면이 무슨 기능을 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하다가 꿈은 무슨 기능을 한다라고 결론을 내린다. 문제 해결자로서의 꿈. 우리가 왜 꿈을 꾸는지에 대한 더욱 단순한 대답은 꿈이 개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점이다. 이 아이디어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보통 꿈속에서 놀라운 발견을 얻은 유명한 사례를 지목한다. 예를 들면 자본표를 발명했던 엘리아스 하우, 또 아우구스트 케를라, 벤젠 거리 발견, 작곡 사례에서 폴 메카트니 등을 드는데 꿈과 창의성의 놀라운 연결고리에 대해서 더 살펴보겠지만 전 세계 수십억 명이 매일 밤 꿈을 꾼다는 사실에 비춰보면 유명한 사례들은 오히려 이런 일이 흔치 않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위대한 발견이나 문제 해결 사례는 차치하고서라도 꿈이 현실의 문제에 대해서 실질적인 해결책을 거의 제시하지 못한다는 사실은 많은 연구에서 드러난다. 꿈의 진화적인 기능은 꿈의 기능에 대한 재미있는 고찰 중에 하나는 꿈이 우리 조상에게 어떤 적응적인 이점을 주었는지 생각하는 것이다. 꿈의 감정 조절 기능은 지난 10년간 수면, 특히 렘수면이 감정 처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신경생물학적인 연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이 중에도 꿈 내용에 대한 자료는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므로 이들 연구를 통해서 꿈이 낮 동안의 감정 기능을 제어하는 잠의 역할에 영향을 주는지, 준다면 어떻게 주는지 추측으로 남아있을 뿐이다. 꿈에는 아무런 기능이 없다. 어쩌면 그럴 수도 아닐 수도. 꿈의 생물학적인 적응 기능은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 의사나 철학자, 꿈 연구자도 많다. 등등. 꿈의 기억 기능은 꿈이 기억에 어떤 기능을 한다는 생각에는 곱씹어볼 점이 많다. 꿈의 내용은 무작위적이지 않으며 꿈은 단순히 부수적인 현상도 아니라는 점은 명백하다. 꿈이 됐어. 왜 꿈을 꾸어야 하는가? 수면 의존적인 기억 처리의 엄청난 이점을 얻으려면 실제로 꿈을 꾸어야 할까? 웨슬리 밥은 미로 학습 논문에서 꿈이 수면 의존적인 기억 처리의 기초가 되는 뇌처리 과정의 반영이라고 결론을 냈다. 하지만 꿈 자체, 즉 꿈이라는 실제 의식적인 경험이 이 기억 처리와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지는 않았다. 꿈은 부산물에 지나지 않으며 잠자는 내가 수행하는 중요한 기억, 처리의 사소한 부작용일 수도 있다. 꿈이 실제적인 기능이 없는 부수적인 현상이라는 이론과 비슷하다. 8장에서 가능성 이해를 위한 네트워크 탐색 넥스트 모델과 약한 연관성 탐색은 모델에서 보는 꿈은 기존의 기억에서 이전에는 탐색하지 않았던 약한 연관성을 발견하고 강화해서 새로운 지식을 수출하는 독특한 수면 의존적인 기억 처리 과정이다.
넥스트업과 꿈의 기괴함. 넥스트업이 약한 인간성을 선호하면 꿈은 매우 기괴해진다. 꿈에 대해서 넥스트업, 꿈의 단계, 많은 연구, 수면 단계에서의 꿈 기능. 넥스트업과 불면증은 당신이 짧게나마 불면증을 겪은 적이 있다면 그저 긴장을 풀고 잠들고 싶은데도 내가 낮 동안의 수많은 걱정과 끝나지 않은 문제를 되풀이하면서 전속적으로 일하는 듯한 느낌을 할 것이다. 내는 왜 이러는 걸까? 스트레스, 근심, 우려 등의 불안은 불면증의 주 원인이다. 왜 잠을 자려고 할 때 이런 생각이나 이미지가 우리 마음속으로 뛰어 들어오는 걸까? 방금 말한 대로 답은 간단하다. 너는 수면 시작기를 이용해서 현재의 근심, 해결되지 않은 과정에 꼬리표를 붙여서 나중에 잠자는 동안에 처리하려는 것이다. 세계적으로 불면증이 증가하는 이유를 스트레스와 걱정이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우리는 스마트폰과 이어폰이라는 또 다른 원인도 있다고 생각한다. 새의 꿈에도 넥스트업 기능이 있을까? 개가 꿈을 꾼다고 가정해보자. 넥스트업 모델대로 꿈이 전에는 고려하지 않았던 가능성을 탐색하고 이해하는 진화적인 기능을 제공한다면 개나 아기에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가정이 어른에게만 적용했다면 꿈은 포유동물의 진화 과정을 거치며 살아남지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개나 아기의 꿈 내용 대부분은 성인의 꿈보다도 훨씬 덜 복잡하므로 개나 아기의 꿈이 지닌 기능적인 이점 역시 성인의 꿈의 기능적인 이점보다도 적을 것이다. 9장에 가서 헤아릴 수 없는 내용. 9장과 10장에서는 꿈의 내용을 나눌 것이다. 내용들에 대해서 꿈이 어떻게 홀과 반드 캐슬의 꿈 점수 체계, 1960년대 켈빈 홀 또 캐슬이 개발한 홀과 반드 캐슬 꿈 점수 체계는 지금까지 개발된 것 중에서 가장 광범위한 꿈 점수 체계로 가장 널리 알려지고 제대로 검증된 체계다. 홀은 동물 행동학을 공부했지만은 윌슨 리저브 대학교에 재직하는 동안에 꿈이라는 연구 주제에 관심을 가지고 반면에 1940년대 말부터 50년 초에 대부분 듀크 대학교 초심리학 연구에서 보낸 캐슬은 초감각적인 지각에 주목을 했다. 홀과 반드 캐슬은 남녀 대학생 각각 100명으로부터 꿈 보고서 1,000건을 수집하고 이 중에서 5건을 상세히 분석한 연구를 수행했다. 두 사람은 이 내용 분석을 이 책은 꿈 내용에 대한 과학적인 연구에 혁명을 일으켰다. 320쪽에 달하는 이 지침은 온라인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다. 두 사람이 이 책의 등장인물, 설정, 사물, 행동 등 꿈의 광범위한 특징을 점수화하는 규칙을 담았다. 물론 어떤 연구를 수행하는지에 따라서 꿈을 이 범주와 상전, 하위 분류에 따라서 점수화하고 쉽지 않을 수도 있다. 단지 꿈속의 등장인물의 순화의 인물이 아는 사람인지 아닌지에만 관심이 있을 수 있다. 치밀한 사회적인 상호작용의 빈도나 부정적인 감정을 포함하는 꿈의 비율만 궁금할 수도 있다. 홀과 다른 연구자들은 HVC 점수 체계를 이용해서 모르는 사람의 꿈에서도 심리학적으로 의미 있는 정보를 추출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넥스트업과 꿈의 형식적인 특징은 꿈은 무엇일까? 다양한 각도에서 꿈을 조사한 수천 가지 연구 내용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질문에 답하려고 한다. 그런 꿈이 무엇인지 상당히 정확한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먼저 7장에서 언급한 꿈의 형식적인 특징을 포함해서 꿈의 일반적인 속성부터 살펴보자. 각 수면 단계에서 꿈의 형식적인 속성은 감각 이미지. 감각 이미지는 의심할 여지 없이 꿈의 가장 놀라운 특징이다. 내러티브 발달과 줄거리 연속성. 자기 표현과 체계화된 존재. 꿈의 기괴함. 수면 등등에서 기괴한 사물 변환, 옆에 있는 사물 오른쪽
변환된 사물에 연결해보라. 답은 아래에 있다. 가방은 H와 어디 자루, 가방 자루, 그 다음에 이 침대는 무늬, 침대 무늬. 감정, 우리가 오늘 텍스트업의 마지막 예측은 감정과 관련이다.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텍스트업에 따르면 상호 활성화되어서 약하게 연결된 기억의 잠재적인 가치를 내가 해석하려면 꿈의 감정이 필요하다. 사실 꿈 대부분은 감정을 담고 있다. 감정을 담고 있다. 10장에서 우리는 무슨 꿈을 꾸는가? 일상적인 꿈은 보통, 전형적인 꿈은 반복되는 또 꿈은, 악몽은 또 사람마다 다 일반적으로 있는 또 성적인 그렇지, 이런 꿈들. 꿈 내용과 넥스트업은 이렇게 해서, 넥스트업은 기존의 다른 꿈 이론과 마찬가지로 보통 꿈이 가장 두드러진 경험이나 근심과 밀접하게 관련되기는 하지만 이런 사건의 기억을 꿈 내러티브에 직접 끼워 넣지는 않는다고 주장한다. 실험에서 첫째, 심리학 과정 학생들에게 연관성을 생각해내라고 한 것은 교수였지만 내가 꿈을 꿀 때 관련된 항목을 찾기 위해서 자신만을 관련된 기억과 개념 네트워크를 탐색하는 것은 내이다. 11장에서 꿈과 내면의 창의성, 꿈을 다루는 책에는 항상 창의성과 관련된 논의가 담겨있다. 가장 단순한 수준에서 본다면 먼저 우리는 꿈에서 드러나는 순수한 창의성을 조사할 수 있다. 사람, 장소, 사건, 개념, 이상하고 예측할 수 없게 병치되거나 탁월한 시각적인 이미지가 나타나거나 낯설고 은유적으로 변환된 현실의 생각이나 감정, 또 경험이 우리의 풍속, 풍경과 내러티브로 들어온다. 문제 해결 능력으로서의 창의성, 꿈에서 획기적인 과학적인 발견이 나온 사례가 셋이 있다. 이 중에서 두 가지는 꿈에서 과학적인 질문이 완전히 해결된 경우이다. 꿈에서 모든 화학 원소들이 제자리에 딱 맞게 배치된 표를 보았다. 꿈에서 깨어나자 나는 그 표를 종이에 옮겨 적었다. 누가? 1869년에 러시아의 화학자 드미트리 멘델예프는 자신의 꿈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다. 대단한 발견이네요. 이렇게 그래서 발명이, 멋진 발명이 되어졌다는 것은 마치 꿈속의 요셉의 꿈 같은 기적이군요. 12장으로 꿈 작업으로 학생이나 친구, 낯선 사람들은 우리 꿈 연구자들을 만나면 의뢰 자신의 꿈 하나를 말해주면 이 꿈은 무슨 의미일까? 라고 묻고는 한다. 하나만 짚고 넘어가자. 우리는 당신의 꿈이 무슨 의미인지 모른다. 사실 그 누구도 모른다. 그렇다고 꿈에 실제가 없다는 말은 아니다. 이 책에는 꿈을 내가 만든 심리적으로 의미 있는 창조물로 보는 여러 방법을 자세히 설명을 했다. 꿈에 대해서 꿈의 임상적인 이용은, 꿈 해석은 자아를 깊이 이해하는 데 유용한 잠재 도구이기도 하다. 그러나 꿈 해석 또는 꿈 탐색을 치료사와 내담자 사이의 협력으로 보는 이들이 선호하는 용어인 꿈 작업은 대부분의 심리치료에서 이따금씩 쓰일 뿐이다. 이래서 지난 수십 년간의 여러 학과의 아이디어와 방법을 통합하는 현대적인 꿈 작업 모델에 관심이 더 점점 커지고 있다. 그 중에 하나는 메릴랜드 대학교 컬러지 파크의 심리치료 연구자이자 심리학 교수인 클라라 힐이 개발한 인지경험 꿈 모델이다. 첫째, 이 모델은 수년간의 실습 교육 연구를 통해서 개발이 되었다. 인지경험 꿈 모델을 사용해서 꿈에서 통찰 얻기. 다음은 통찰 단계다. 이 단계에서 치료사는 내담자가 또 탐색 단계에서 흐르는 정보를 통합해서 전체 꿈의 이미지를 발생시키도록 돕는다.
개인의 꿈 작업. 임상 환경에서 꿈 작업을 할 때는 언제나 내담자의 꿈을 탐색하고 이해를 돕는 치료사가 있다. 하지만 스스로 꿈 작업을 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개인적인 꿈 작업. 꿈 작업의 첫 번째 단계는 당신이 기억하는 꿈을 기록하는 것이다. 11장에서는 문제를 해결하는 꿈을 이끄는 방법을 제안했다. 꿈 일기에도 이 방법을 적용할 수가 있다. 그룹 꿈 작업. 일련의 꿈에서 의미 찾기. 꿈 작업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개별 꿈에 초점을 맞춘다. 하지만 일련의 꿈에 초점을 맞춰서 작업하는 것도 유익할 수가 있다. 우리도 그들의 몇 가지 아이디어와 방법을 이용해서 각자 일련의 꿈을 연구할 수가 있다. 넥스트 통찰 그리고 현실 속의 꿈의 원천은 이런 사례들처럼 꿈을 이해할지라도 불확실성을 만날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장에서 설명된 꿈 작업이 자기 통찰을 줄 수 있으며 넥스트업의 관점에서 보면 이해할 수 있는 효과라고 생각한다.